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주요 증시 일정, 주요 지표 현황, 그리고 국내 증시 MTS, 미국 증시 MTS,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열리는 유튜브 라이브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요 증시 일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제가 지난주에 공유했었던 주요 증시 일정표였죠. 그래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 공개라든지 미국 반도체 2차 회의,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항공편 재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별 주식들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공유했었던 임상종양학회의 세 종목도 모두 10% 이상 상승을 했었고 반도체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금요일에도 상승이 있었지만 그 전에 그 전주에 금요일에 소부장 중심으로 상승이 있었고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2차 이 화상회의 때문에 한 6%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증시 현황은 증시의 주요 일정들은 제가 이렇게 매주 한 전주 정도에는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지난주에 한미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를 살펴보면은 5월 26일이죠. 5월 26일에 엔디비아,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보시면은 AMAT라고 해서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이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파운더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7일이 사실은 좀 중요하죠.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나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달고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4월달 중순부터 매수를 추천을 했었던 LG가 드디어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수익을 낸 분들이 있었죠. 한 30% 정도 LG가 이런 인적 분할 발표한 이후로는 30% 이상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달간 거래 정지 후에 재상장이 되는데 물론 재상장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상승이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건 거의 보유자의 영역이고 하지만 LX 홀딩스와 LG로 이제 분할 상장이 되는데 특히나 LX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특히나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잘 대응을 하면은 장중에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6월 달에는 주요 지표들이 좀 많은데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건 6월 4일에 미국 실업률 지표 지난달에가 한 4.2 정도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인플레라든지 금리에 대한 정책들이 결정이 되겠고 나아가서는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FOMC 회의의 그런 방향도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일에서 8일까지 저번엔 초록 공개였고 이번에는 임상종양학회의 본회의 기간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기간이 4일에서 8일까지고 6월 10일은 동시옵션 마감일인데 뭐 이거는 1년에 4번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날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매도세나 이런 게 물릴 수가 있어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6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OMC 회의고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개별 주식을 좀 살펴보면은 5월 27일은 모건 스탠리 지수 제가 네 군데 말씀드렸었죠. 하이브, 그다음에 뭐 녹십자, 그다음에 SKC 그리고 HMM 이렇게 네 군데가 실제로 편입되는 날이라서 이 근처 전후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LG LX홀딩스 재상장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5월 28일에 인적 분할 변경 상장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어느 정도는 상승이나 반대로 재료 소멸로의 하락이 있을 수 있어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조금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번 주에 제일 핫했던 게 어쨌든 CBDC죠. 가상화폐 그런 한국은행의 그 전자화폐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죠. 전자화폐를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발표가 6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사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제가 뒷부분에 MTS 시황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방어주가 가스나 원자력과 같은 사실 거의 마지막 단에 움직이는 가치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기방어주까지도 좀 움직이곤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월 5번째 주, 요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개별주는 사실은 초보자들이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좀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6월달 같은 경우는 임상종약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 네이버 검색해도 제가 어쨌든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게 저는 제 채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물론 종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좀 수익을 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당연히 상장 승일이 6월 달에 나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당연히 상승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본입 차례에 한 4군데 정도 참여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DC 관련한 기업들도 뭐 큰 단에서 보면은 당연히 대장주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변동성은 좋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상승도 좋고 하락도 크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뭐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에서 발표하는 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기준금리를 정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외국인 수급을 좌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망,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물가 성장률이 좋은지, 기업 실적이 나오는지, 뭐 수출 동향이 어쩐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사실 이거에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금리 같은 경우야 뭐 동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6월 27일에 회의가 열리니까 그날은 아무래도 이 발표에 따라서 조금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동향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될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GDP 성장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3.0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으로 예상한 바가 있죠.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 그대로 이거보다 높아진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주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반대로 낮아지거나 뭐 정체된다면은 좀 하락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문정부에서 보고 있는 4% 성장률에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이것에 따라서도 외국인 수급의 동향이 결정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25일에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그리고 26일에 5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26일의 1분기 가계 신용 점검 통계인데, 이게 사실은 뭐 작년부터 영끌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가상화폐 투자한다든지, 주택에 투자한다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자산 시장 자체가 좀 과열되어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이런 부채잖아요. 부채자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높게 나오거나 좀 과열됐다는 판단이 들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계대출의 정책을 좀 조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원리금 상환으로 지금 금융위 회의에서 돌린다는 얘기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원리금 상환으로 만약에 돌려지게 된다면 주식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도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럼 주식 대출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위축이 되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 원을 신용융자로 빌리면은 한 달에 많이 내봤자 한 3, 4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거든요. 이자로. 근데 만약에 이 원리금 상환 제도로 바뀌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한 15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자만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6개월 안에 원금만 다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전반에 주식시장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게 전제되어야 될 것은 어쨌든 이렇게 가계 신용 통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구 동향 같은 것도 뭐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그런 쪽은 좀 부동산이랑 좀 더 관련이 있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FOMC 회의, 6월 FOMC 회의와 큰 연관은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실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도 FOMC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의 논의 가능성, 그런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막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6월 달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본회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6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박아서 좀 안 하겠다라든지 뭐 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한동안은 6, 7월 달 정도에는 서머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날이 6월 FOMC 회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 완화가 된다면 반대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금리 추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때쯤 되면은 FOMC 회의에서 최상의 스토리를 따지면은 FOMC 회의에서 이런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좀 잠정적으로는 당장은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6월 달에 실적 시즌이 맞물리게 되죠. 2분기 실적 시즌이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곳들로 아무래도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시장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실적도 좋고 이런 기업들만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6, 7월에는 뭐 기존에 큰 수익을 낸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은 확진자 수가 666명으로 집계됐고,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죠. 금요일을 살펴보면은 다우존스는 그나마 조금 소폭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다우존스도 개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올랐었던 철강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여전히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회복되기는 조금 더디다. 그러니까 현재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주도하는 곳이 섹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1월, 12월에는 확실히 성장주가 강했죠. 그러다가 이제 1월부터 조정을 겪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급등하고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 급등되면서 2월부터는 가치주가 강세였죠. 2, 3, 4, 5까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곳 하나가 시장을 주도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는 가치주를 투자할지 성장주를 투자할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성장주를 저점으로 매수한다면 뭐 7, 8월 이때쯤 보고서 뭐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한 5거래일 정도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주처럼 오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했었던 방송입니다. 상해종합지수, 뭐 심천종합지수 다 조금씩 빠졌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만 조금 일부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나 코스닥도 장초엔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가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또 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이 거의 한 5월 달에만 8조 가까이 던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큰 상승은 있을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FOMC라든지 주요 증시 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제가 최근에 계속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날은 또 오히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했었고, 미국 국채 금리는 0.12% 빠진 1.63으로 아직은 무난하고요. 제가 한 1.7만 안 넘으면은 이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환율도 조금 하락은 했는데 환율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1127원 정도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뭐 FOMC 그런 테이퍼링 이런 거 같은 여러 해외 변수,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 크게 이렇게 매력적인 점을 못 찾는 거죠. 왜냐면 미국 증시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아시아 증시, 뭐 중국 같은 매력적인 시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내수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증시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듯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또 순매도를 이어갔죠. 그래서 1351억 원 매도를 했고 기간이 조금 샀고요. 대만 가권 지수랑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프 차트상은. 근데 어쨌든 가권 지수는 큰 하락이 있은 후에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큰 하락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고 0.57% 정도 빠졌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월, 4월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저는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는데 여전히 한 5천억대 정도는 매도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곤 있어요. 그래서 무시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될 건 특히나
고평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확실히 바이오 종목 쪽은 아무래도 PER 같은 거, PBR이나 PER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보유하거나 새로 투자할 곳들의 최근의 공매도 동향은 꼭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뭐 월 7일부터 20일까지만 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성장 자체가 문제가 없는 이런 가치주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공매도 대상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괜찮고, 반대로 보면 좀 HMM 같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거의 한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보유자 영역은 사실은 좀 여유가 있지만 신규 진입은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서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또 중국에서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또 빠졌는데 어제만 해도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오늘 좀 하락을 해서, 이거는 제가 한 5분 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1위인 비트코인,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이 한 1.44%, 그래도 어쨌든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워서 빠져도 많이 빠지진 않죠. 올라도 그 대신 더디게 오르고, 그리고 뭐 2위인 이더리움 같은 게 한 이틀 동안 많이 빠졌어요. 한 15% 정도 빠져서 최근에 하지만 급등을 했죠. 최근에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3, 4일 동안 한 20몇 프로 빠졌어도 사실은 한 달 전에만 사셨어도 아직은 수익입니다. 한 2, 3%라도 수익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좀 관련된 주들은 두나무 관련주들,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주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펜더멘탈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서 뭐 야놀자도 있고 사실 그거 말고 크래프톤도 있고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우상향할 거로 보지만 한동안은 가상화폐 부분 해결 안 되면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MTS 시황은 제가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서 12시 지나고서 한번 다시 MTS 키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가치주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거의 5거래일 동안 한 15%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신규 진입한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당연히 있겠고.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3월 1일부터 5월 신고점까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세아베스텔 뭐 100% 가까이 올랐고 동국제강도 140%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 시점이 늦은 거지 뭐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섹터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던 게 미국에 있는 철강주들이잖아요. 왜냐면 글로벌 증시 전체가 같은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 호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더 이득인 건 맞죠. 철강의 이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찬가지로 뭐 US 스틸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가치주기도 하고, 코로나 때는 주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죠. 못 오르다가 3월 달에서는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겪고 있는 모양새가 다 똑같다. 올림픽 스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뉴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포스코도 다, 그래서 제가 차트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포스코도 작년에 하나도 못 올랐어요. 못 오르다가 2월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거의 이제 성장주 다 오르고 나서 성장주가 정체가 오고 조정이 오니까 가치주가 이렇게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차트가 사실 세계 차트를 이름 안 써놓고 하시면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트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섹터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개별 종목의 문제, 물론 개별 종목 안에서도 조금 더 오르냐 조금 덜 오르느냐의 문제는 있죠.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강세주 섹터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다 이렇게 30% 이상, 많게는 100%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 지금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제가 어저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한일시멘트도 제가 3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한 그 당시에만 해도 한 60% 정도 올랐죠. 그러다가 4월 초부터 이렇게 조정을 겪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5월 다시 재상승하기 전까지 한 달 한 10일 정도 조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팔았으면은, 아니 또는 이때 신규로 진입한 분들은
시멘트 좋다고 경설전기 좋다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오르네라고 생각하시고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손절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신고가 나오고 어제죠. 어제 이제 목요일에도 이렇게 좀 상승이 있었고, 뭐 금요일에는 다시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차트를 생각하시면서 가치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뭐 걱정할 게 없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치주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전체에서도 뭐, 왜냐면 금요일만 봐도 이렇게 뭐 가치주 다우존스 섹터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한 4% 정도 상승, 0.4% 상승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전히 가치주 강세기 때문에 아직까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성장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6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관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현재는 한국장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급등할 이유가 말 그대로 신고점 3220을 돌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관점에 봐야 돼요.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도 지금 모든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테이퍼링 할 수도 있고 금리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 하나만 보고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직은 우리나라에도 뭔가 강력한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들어오겠죠. 작년같이 막 돈이 넘쳐나서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아시아, 한국에도 투자하고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실적 발표가 막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거기다가 또 FMC 이런 리스크까지 해소된 상태라면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국 증시도 가치주, 성장주 모두 정체 중이기 때문에 추매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서 오히려 조정이 더 깊어지면은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근데 사실 성장주는 지금도 사도 돼요. 하지만 가치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저점에 그동안 내가 만약에 HMM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주나 이런 것들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면은 좀 더 빠진 다음에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이고요. 6월 FMC 관련돼서 증시 일정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이건 넘어가고 제가 12시 지나서 다시 촬영을 할 거라서 재테크 강의는 제가 내일 11시 반부터 1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이미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 건대입구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강연업으로 허가를 맡은 장소라서 50명까지는 최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표도 오늘 좀 정리를 좀 더 하고 할 계획이니까, 혹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들으시면 되고요. 아마 1시 근처쯤에 뭐 Q&A나 이런 간단한 질문, 그래서 부동산, 국내 주식, 그다음 뭐 경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5월 22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